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곁에 국민의힘 경북 캠퍼스 총회 및 대구시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간담회 사회를 맡은 청년국 윤동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북대학교 대학생위원, 대구시당 대학생위원, 경북도당 대학생위원 여러분과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학생위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경북 캠퍼스 총회 및 대구시당 경북도당 대학생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저희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관련 경과보고 및 국민의힘 경북대학교 지부 창립 선언이 있겠습니다. 경과보고 및 지부 창립 선언은 임시학과 대표이자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6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15일간 대학생, 대학원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할 대학생위원 공개 모집 캠페인 나도 국대다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국내외 182개 대학에서 작년 공모보다 약 3.4배 많은 881명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지원해 주셨고 10월 7일 목요일 공모를 상시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증가해서 1,512명이 대학생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정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0일 연세대학교 지부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9월 27일 영남대학교, 11월 4일 경희대학교, 11월 25일 서울대학교, 1월 17일 한양대학교까지 지부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 외에도 번역별로 대학생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청년과 함께하고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에는 중앙대학생위원장 선출대회를 실시해서 14분의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컷오프 경선,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쳐 우리 대학생위원들의 손으로 직접 중앙대학생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당사에서도 기념될 만한 대학 지부 창립총회를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경북대학교의 대학생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사소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청년 곁에서 청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부 창립 선언을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경북대학교 지부 창립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헌정사 최초 가장 젊은 당대표로 선출되신 준스톱 이준석 당대표님의 환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북대학교 지부 설립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고 한번으로 다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달라졌던 지점이 있다면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그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항구적인 어떤 변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학생위원회라는 조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대학생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차세대 여성위원회, 또 청년위원회, 갖가지 위원회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노력들이 아주 인상적이거나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공통 분모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사안을 논의하려다 보니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에 소요되는 자원이나 아니면 시간이 더 많았고 실제적인 대화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만 해도 10년 전에 당에 처음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이라는 중요한 직위로 당에 참여했지만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은 저한테 참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면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랑 막 정치적 대화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술 먹이려 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 대학생위원회란 단위, 그리고 각 대학교 지부를 형성하는 이 단위가 생긴 것은 아마 여러분이 정치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교 지부, 대학생 지부가 몇 개 생겼죠? 이제 이게 오늘로서 6번째. 6번째.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언했던 것이 8번째 지부가 설립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8강전이 가능해지니까 우리 대학생 위원회들끼리 각종 토론먼트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당의 브랜드처럼 되어버린 토론 배틀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제가 당대표 되면서 토론 배틀에서 대변인을 선발해서 지금 우리 양준우 대변인도 오늘 대구에 같이 왔고, 임승호 대변인, 그리고 신인기 부대변인, 김현주 부대변인, 이 네 분이 방송 등지에서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원래 임기를 6개월로 했었는데 대선 때문에 3월 9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9개월 가까이, 8개월, 9개월 가까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활동해야 될 대변인들을 저희가 선발한다면,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그 역시도 토론 배틀이라든지 경쟁 선발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경북대 지구에서도 훌륭한 당원들이 나와서 우리 당의 차기 대변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정말 활발한 토론과 더불어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만든 아젠다들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만든 아젠다들이 이렇게 대선의 한 가운데서 논의되는 선거도 처음일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정도의 저희가 생각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대선 후보도 2030 세대, 젊은 세대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요, 어떤 대선 후보든지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변화는 바로 2022년에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끝까지 이 젊은 세대의 힘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정치인들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정치적 활동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올해로서 나이가 38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물론 저보다 젊은 우리 김용표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대변인단, 그리고 또 우리 경북대지부의 당원들과 같이 저보다 더 나이가 젊고 활동력이 강한 분들이 이 기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고요.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은 정치 문화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연공서열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생각과 아주 또 큰 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면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을 텐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만큼은 그런 연공서열보다는 여러분의 창의력이나 아니면 참여 의지, 여러분의 뛰어난 실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경북대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의 젊은 당원들이 대선이 지나면 곧바로 옵니다. 대선이 지나면 곧바로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아주 세상이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경북대학교가 있는 대구 북부 지역만 본다 하더라도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 그리고 주변에 자취하고 학습하는 학생의 수, 기숙사인 학생의 수 다 합치면 상당할 겁니다. 물론 주소 이전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대구 북부 일중의 경북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여러 일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표성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이나 행정관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굉장히 조직된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셔서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학내 자치기구들이 담당할 수 있겠지만 또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고 그리고 이 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한번 이 단위에서 전국대 지부가 힘을 내어가지고 대표자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구의원, 시의원 경선 같은 거 치러보면은 한 100명, 200명 정도의 결집된 당원들이 있으면 선거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 숫자만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은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속한 단위에서 훌륭한 분들이 그 단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유용태 청년 최고위원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경북대학교 창립, 지부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게요, 이 행사를 저희가 12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돼서, 새해에 또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2030, 저도 33살인데요, 올해. 2030 세대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진보냐 보수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공정하냐, 누가 더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냐, 평등이나 뭐 환경, 노동 이런 가치들을 더 잘 지키느냐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고요. 아직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3월 9일 날은 이런 좀 저희의 젊은 세대들의 분노와 이런 거 좀 많이 표로 표출되어가지고 정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권 교체의 시작이 오늘 이곳 경북대학교에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10월 31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 선거인단이 선출한 조영직 중앙대학생위원장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대구 여러분들 축하해드리기 위해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닷페이스라는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걸 좀 보면서 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뭐 여성 할당제, 뭐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 남녀 임금 격차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래도 공감을 하는 후보 같다라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나 성소수자들의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보고의 독을 한입 베어 물었고 이제 민주당의 모든 기능들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에서는 적어도 감정보다는 사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할당제가 됐든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시정이 됐든 딱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에 뭔가 웅크라는 게 있고 감정적인 반응이 없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에 백업하는 게 있을 때는 전혀 별개라고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 단위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좀 사실에 논리에 그런 것들이 입각해서 공부하는 학습의 장이 되면 저희가 보수 정당의 당원으로서 또 대학 당원으로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습을 하면서 또 그저께 이제 한양대 지부 설립 행사에서도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광역 비례대표를 공정한 경쟁으로 선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지부 활동을 해 나간다면은 올해 달에 대구시원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님 김동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경북대 지부 창립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청년국 그리고 대구시당 경북도당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저희 국민의힘이 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022년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경북대 지부 창립을 축하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스피커 역할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 허은하석 대변인 모셨는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대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입니다. 제가 경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북과도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선 후보가 요즘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가장 친해지고 싶은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 대표님 계시고 또 최고위원들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기대할 거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북대학교 지부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영남대학교 학과대표로 선출된 허기훈 영남대 지부장님과 영남대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참석하신 대학생 위원분들과 이준석 대표님 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전순위 8위에 빛나는 제일야당 대표님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당 공식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공약 쇼츠에서 보실 수 있는 모습 그대로 개인의 편한 형이다,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대선과 관련된 정치 현안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 현안, 청년 정책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도덕성이나 가족 문제나 반공의식 등도 아닌 민생과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소득과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수도권 편중 현상,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수도권 편중 현상 및 부동산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범어동 등 학군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주요 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어 편중 현상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득과 교육 불평등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결국 직업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서울 학생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설명회를 듣고 주요 과목을 대형 학원에서 배울 때
지방 학생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입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버겁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청년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 정책이 가장 핵심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주요 공약에서 교육 분야는 수시 정시 비중을 조정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후보님과 그 소속된 당의 비전을 묻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또는 개편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교를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일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가 일정 수 되지 않는 곳들은 사실 선택 과목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시행은 절대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 내에 지금 저희가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과도 제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별로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도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학교 등 활성화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좀 만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은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는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저도 가족 중에 보면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희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셔서 삼성전자 일하시고 그래서 병역 혜택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사회생활 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그 구미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이런 데 있어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가졌던 역할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북대학교는 상당한 규모의 그런 어떤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전자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찾는 거는 지방의 비교의가 있는 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그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에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가진 경쟁력에 비해서 지방은 산업과 연계성이 학교의 경쟁력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가보면은 최근에 안동에도 안동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뭐 여러 지역별로 대학별로 의대 유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에도 의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남원에도 서남대 의대를 대신해서 의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게 이제 한 40대, 50대 이상 된 분들은 아 그래 요즘 잘 나가는 학과가 예전부터 의대였으니까 의대를 설립한다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보면 요즘 오히려 컴퓨터공학과와 전산학과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에서도 보면은 프로그래머 수요가 굉장히 폭증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후보도 최근에 코딩 교육 같은 것을 언급했지만은, 이렇게 그 초중고 레벨로 가서 코딩 교육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전공에 있어가지고 산업이 필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간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어떤 학과별 정원에 있어가지고 유동성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 역시 지금 저희가 선대위 차원에서, 선대본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공학이 체계화되면은 저희가 발표를 할 것이고,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특화 산업이 뭔지를 발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뭐 과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구가 구미에 어쨌든 전자자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의 공간이 되면서 그렇게 대구 지역의 대학들이 상당히 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던 것만큼 지금 전국 각지에 특화된 산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은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어쨌든 그런 인재와 산업이 결부되는 형태는 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원하는 금융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지고 학과별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유니스트 같은 곳에는 인근의 원전 산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어떻게 또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대구도 사실 그걸 빨리 특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구미 찬단의 이후로 그럼 대구의 진짜 먹거리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대구 지역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참 많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듣지만은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산업과 연계해서 떠오르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가 예전에 보면은 메디시티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적도 있고 전통적인 섬유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컬러풀 대구 계속 하겠다고 하는 적도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또 전통적으로 또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경북대학교 이런 데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걸 산업화하는 노력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을 지역에서 잘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걸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2년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바로 젊은 세대가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비교 우위 산업을 제시하는지를 특히 지방선거에서 잘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보면서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AI 윤석열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문물을 선거운동에 도입하신 점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선거운동이 더 본격화될 텐데 이러한 신선한 방법을 언제부터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저희가 홍보 활동이든지 아니면 후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치를 올리기 위한 콘텐츠를 만드느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이 정치 활동하는 것 같지만 유튜버들은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맨날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이죠. 맨날 큰일 났다, 뒤집어졌다, 세상이 무너졌다, 경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를 이끌어내고 그게 수익이 직결되는. 그리고 악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예, 저놈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놈 죽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에게 후원금을 달라.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극대화를 해나가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가진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표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예. 왜냐 악마를 만들고 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무리수를 둬가지고 계속 메시지 던져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평온한 일상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꾸 선동을 합니다.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 이렇게 경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애초에 컨텐츠 시장 자체를 좁아지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보수층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혼란의 가장 큰 문제죠. 사람들은 좀 지금 퇴근하면서 이거 보면서 그냥 스며들듯이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인데 꼭 이런 유튜브 보면은 뒤집어졌다 이런 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죠. 아침에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게 지금까지 보수층의 가장 큰 문제였죠. 예. 원래 보수층 그러면은 잘 밖에 나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투쟁도 세게 안 하고 이런 그냥 좀 여유로운 사람들의 이미지가 2000년대 초까지 있었다 하면은 탄핵 이후부터 세상에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태극기 흔들라 그러고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병이 넓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죠. 자기들끼리 부흥회할 땐 좋죠. 너도 태극기 나도 태극기 오케이 같이 흔들자 이런 거는 부흥회지 이게 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집단의 전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전환을 위해 가지고선 아젠다랑 그리고 주제 자체를 바꿔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튜브 쇼츠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것인데 저 당도 저걸 고민하고 있네. 저거 말 되는 소리다. 이런 공감을 첫 번째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 방향으로 기획했던 것이 맞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판에도 저도 큰 선거 대선이든 서울시장 선거든 많이 치러봤지만은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획을 하면은 보통 화려함을 생각하고 영상미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는 행동, 예를 들어 TV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관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높이기 위한 작전을 많이 쓰는데 선거 과정에서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많이 보게 하는 것보다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
않을까. 조금씩 저변 높이하고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메시지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임계점을 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홍보 전문가는 잘 모르고 그냥 많이 보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을 아마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느낄 것이고 저희 당이 아주 다선 의원들 계시곤 하지만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 지역에서 선거를 이제 해오신 분들입니다. 영남 지역의 선거라는 거는 저도 몇 번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지만은 제가 비교하기로 5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선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당 후보만 되면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5대 0으로 이긴 상태에서의 감독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 축구가 맞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계속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요 우리가 0대 5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몇 골 먹는지는 상관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최소 5골 이상 넣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본프레셀식 전술인데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침대 축구 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5골을 먹으면 10골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과 무조건 침대 축구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누구 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윤핵관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지금 뭐 이름을 제가 하나씩 거명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소위 윤핵관 의원님들은 전부 지역구가 우리 우세 지역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전에 그분들은 그런 선거를 잘 치르셔가지고 지금 지키는 수성전의 선거를 잘 치르셔가지고 지금까지 다선 의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전술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의 연고지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 선거에서 지금 야당으로서 여당의 벽을 넘어야 되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골을 넣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 아까 그래서 홍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보통 당에 와서 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요. 후보에게 욕 안 먹기만 하면 자기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합시다 했을 때 후보가 이건 좀 글쎄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그게 일반적인 홍보 전문가들의 선거에 와서 행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만드는 컨텐츠가 뭐 약간 미화 컨텐츠 아니면 뭐 후보님의 어린 시절 회상하는 이런 뭐 눈물 억지로 짜내는 컨텐츠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리스크를 안 지려 그러죠.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 당의 선거에서 이번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고요. 제가 아주 특수지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철시킬 수 있는 영역들에 있어서 제가 이런 걸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민주당과 다르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네? 거기서 뭐 홍보본부장이니 뭐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아버님한테 이거 만드시죠 했는데 뭐 그냥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 같으면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조직에서는. 근데 우리 후보도 정치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 정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선거 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에서 컴퓨터학과에서 이제 스마트 게임 콘텐츠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대생도 아닌데 이렇게 참석하게 된 이유는 대표님이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김성애 지식백과라는 채널을 아십니까? 거기서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와 관련 1대1 인터뷰를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미 출연해서 방송이 올라온 상태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최종적인 협상이 결렬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먼저 출연 제안이 왔었는데 지속적인 이제 계획 연기와 입장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더 이상은 채널 쪽에서 이제 김성애 개발자님 쪽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김성애님 영상으로는 이제 과연 내가 이제 뭐 대학 언론사나 이제 방송사였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냐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이 사건을 묵과하게 된다면은 이런 김성애 개발자님과 더불어서 이제
게임 산업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해서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프 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진솔된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후보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선순위의 조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실 후보가 몸이 10개라면은 다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겠죠. 이게 지금 뭐 3프로 TV니 주식백과니 아니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당연히 최대한 나가라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한 군데 나가고 다른 데 안 나가면 그걸 또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나마 행복한 고민인 게 지금은 이런 거 나가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막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꼭 뭐 신의 한 수나 가세현 안 나가면 큰일 생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나가면 뭐 씹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만 정책을 다룬 데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해가지고 후보한테 그냥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 3프로 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후보가 정책이 준비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송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방송이 이루어진지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3프로 TV에서 이재명 후보 나가고 저희 후보 나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나갔죠. 이미 이재명 윤석열이 나가가지고 조회수 경쟁이 뭐냐면 이슈화가 되니까 안철수 후보는 더럽게 준비 열심히 해서 갔죠. 네. 더럽게 준비 열심히 해서 갔죠. 여기 해가지고 자기 비교되려고.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TV 토론회 공중파에서 하는 거는 결국 일시와 주제 같은 걸 공유하고 다들 어떤 포맷인지 인지한 상황 속에 가가지고 공정하게 겨루는 거지만은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로 눈치 게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저는 지식백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물론 영향력이 큰 방송인 건 잘 알겠으나 저는 우리 후보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그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거기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측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에겐 죄송하고 저도 그 지식백과 출연에 관한 얘기는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윤핵관이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꼭 나가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분한테 그 당시 한 2달 전쯤 시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나가시려면 어디까지 나가시려고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홍보의 측면에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우리 후보가 지식백과 나가는 것보다 제가 후보랑 얘기해보면 제일 재밌는 게 먹는 얘기예요. 차라리 찌양이랑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의사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연예인의 의사 판단이지 제가 생각엔 대선 후보의 의사 판단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식백과랑 찌양 중에 나가라면 찌양은 나가야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판단이겠습니까? 대선에서.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과드릴 수 있고 제가 당을 대표해서 그분에게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남들 안 오는데 우리 거 안 오면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런 태도는 저는 약간 그거는 좀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먼저 먼 길 와주신 우리 대학생 위원분이랑 대표님의 최고위원이랑 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제가 우리 대표님 SNS나 유튜브 쇼츠로 여러 공약 영상을 보는데 그 중에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던 게 여러 공약 중 그 사병 월급 200만 원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현재 간부 월급이 장교 기준으로 초급이 160에서 18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병이 2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군 내에서 상하 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해결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왜냐하면 알기로는 국방비 예산이 총 52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3조에서 14조 정도 인건비가 활용되는데 그중에 예산은 14조로 나가갔는데 현재 병사 사병 월급의 10만 원이 200만 원 쓸 때까지 올라간다면 그 예산에 대해 그 후에 바뀌게 될 예산 그에 관련된 것과 장교 간부들의 그런 불평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의무 복무를 하는 분들의 그 급여 체계를 보게 되면 최대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또 의무 복무를 연장해서 하시는 유급 지원병 같은 경우에, 전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하사에 준하는 그런 그 봉급을 받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사도 아까 이제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18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1호봉이 책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급만 받는 또 하사는 또 거의 드물 겁니다. 아무래도 전방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지금 후생 수준은 당연히 200만 원보다는 높은 처우를 받는 분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런 어떤 계급에 따른 호봉 체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병이 높은 역전 상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그 용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도 저는 수당 포함의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간부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병에 대한 그 용사들에 대한 처우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올릴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올리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공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역전 현상 또는 뭐 하극상이라는 표현은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라는 게 단순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 이 정책 뒤에 숨은 철학을 표현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상 1년 반 정도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것, 그거 자체를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무 복무한 용사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보통은 바로 이제 자신의 꿈이나 아니면 창의력을 펼치기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또다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도 좀 줄여주자라는 어떤 취지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그들이 1년 반 가까이 봉사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당연히 어떤 보상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활동력이 높은 시기에 그들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국가를 위해서 의무봉사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 정당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예. 예, 또 혹시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재학 중인 성기홍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사장님이랑 이미 똑같으시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연합뉴스 사장님. 예. 저는 이제 예.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남, 영남, 남자, 여자, 2030, 568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이 속하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이제 5년간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후보랑은 이 얘기를 생각보다 안 해봤네요.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생긴 갈등 중에서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덜 늘어났더라도 내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70년대 고도성장기에서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70년대 누구나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도 큰 불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이 잘 되면 수도권이 잘 못 되고, 수도권이 잘 되면 지방이 못 되고, 아니면은 남성이 일자리를 더 가져가면 여성이 일자리를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갈등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진짜 못 돼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장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늘상 나오던 얘기지만은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던지긴 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쇼츠 공약에서도 예를 들어 KBS 관련해가지고 개혁하겠다 이런 거 했을 때 뭐 태종 이방원 이런 얘기도 있고 사극도 있고 뭐 국제뉴스 편성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가장 제 나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KBS가 가진 그런 영상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해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민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 1차 자료들이 많을 때 2차 자료, 3차 자료 이런 거 생산하면서 막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교육용 앱 만드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앱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 앱은 만들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앱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운전면허 시험 앱. 네.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운전면허 객관식 문제 그거 풀려면 이렇게 앱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은 나왔죠. 그런데 그제 제가 사업할 때만 하더라도 앱이 안 나왔어요. 앱을 하려면 그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를 일부 특정한 출판사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문제집 형태로는 풀 수 있는데 앱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시절만 해도, 요즘은 약간 달라지, 그 시절에만 해도 그 크라운 출판사라는, 평소에 다른 책으로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운전면허 시험 보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보는 두루마리 문제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은 젊은 앱 제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조건 되는 건데 하면서 그냥 철학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공적인 어떤 영역에 생산된 생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민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2차 산물화하고 3차 산물화 하는 것들은 최대한 개방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도 지난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데이터 산업, AI 산업 같은 걸 굉장히 진흥하겠다 했는데, 그 이면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만 조금만 높여주면은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를 나왔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돈이 오가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어떤 핵심,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겨루는 곳이 월가의 금융가 이런 걸 곳입니다. 보면은 월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경쟁하고, 잘된 사람은 막 돈 떼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120시간 노동해가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에서 진짜 뛰어난 컴퓨터 전공자와 경제학을 전공한 그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능력자가 모여서 회사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뭔가 그런 자동 트레이딩의 상품 만들려고 하면요, 진입 장벽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증권 실시간 시세 받아오는 데이터 가격 이런 게 몇 천만 원입니다. 네. 내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오늘 밤새워서 만들어 볼까 하면은 돌리려면 몇 천만 원을 먼저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고 말죠. 그럴 바에야 그 머리를 쓰느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젊은 세대가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거는 공정 이용이 허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허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우리 일반 특허, 표준 특허 이렇게 있고 하지만은, 이 표준 특허라는 거는 진짜 공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그걸 응용한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지점들이 데이터 산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꼭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것인데, 독점행위에서 막혀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도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절대 인구는 세계에서 몇십 위권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구 수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IT와의 결합도를 봤을 때. 그럼 이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라는 거는 새로운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구도 자주 보시죠. 미국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야구 통계 사이트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문자 중계에 그 야구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 모 회사, 스포츠 모 땡땡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야구 통계를 만드는 민간 사이트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거기 역시나 또 데이터 쓰겠다 그러면 독점이라고 많은 돈을 내라 그래요. 근데 그 독점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 KBO라는 그런 어떤 조직이 거기에다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독점으로.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야구에 있어서 수많은 다른 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지금 막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통행세고 자리세인 것이죠. 그거 솔직히 돈만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록원 고용해가지고 누구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 정말 젊은 세대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후보가 데이터와 AI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물꼬를 트겠다고 한 것은 나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의 방침도 그렇고 아까 제가 KBS의 영상 아카이브 얘기했지만요. KBS 영상 아카이브가 개방되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개방 무료가 아니더라도 오픈소스화돼서 공정 이용 가격.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가 그거를 쓰면은 분당 얼마를 내면 된다. 이런 공정 이용의 원칙만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품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정치 평론을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자료화면 같은 것을 왜냐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바탕으로 준조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 이용을 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그러면은 정치 유튜버의 수준도 올라가겠죠. 맨날 말로 때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뒤집어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드디어 끝났다. 이준석 또 끝났다. 뭐 이러면 이거 안 하고도 방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업화되고 오픈소스화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얻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후보가 주장했던 데이터와 AI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산업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듣다가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 데이터가 그렇게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번 정권 초기에 있었던 그 통계청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통계청장 경질 그래서 혹시 통계청을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통계청을 좀 더 확대 개편하거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생각보다 통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 이제 문제인 것이죠. 당장 지금 정치 여론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지지율 수치라는 거 예측을 요즘 거의 뭐 진짜 도사같이 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숫자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숫자만 보면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의 대한민국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줄 서 있기 때문에 자기 희망사항과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희망사항대로 얘기를 하죠. 제가 정치평론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가면은 누구 어르신이 보자는데 술 먹으러 같이 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 많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인물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사람 하나 매장시키기도 하고 방송에서 어떨 때는 누굴 밀려고 이렇게 막 발언하기도 하고 예. 저는 김영란법보다 더 심한 법으로 정치평론가가 정치와 술 먹는 거 금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론 형성을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누구와의 친소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이죠. 김영란법이 뭡니까? 언론인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과. 그건 정치평론가는 또 예외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통계 같은 경우에도 통계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제 통계는 거의 대부분 쓸 게 없는 게 맞고요. 왜냐면 OECD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온 동네 뒤지면서 통계를 수집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야 한국 제출해 그러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모아놓고 그냥 자기들이 페이지에 띄워놓고 한국이 몇 등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잣대도 보통은 그냥 자의적인 잣대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니까 항상 웃긴 통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성평등 지수를 찾아봤더니 한국보다 막 아랍 국가가 더 잘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통계는 차라리 수치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저희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하려는 시험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 해석 능력, 네. 그리고 논리력. 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A는 B고 B는 C면은 A는 Z다라고 결론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말을 찬찬히 듣다 보면요, 네. 맞는 말 그다음에 이상한 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나는 이준석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는 뭐라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냥 아무 말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 기초적으로 근데 그게 공직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첫 번째 단계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유권자들도 계속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거짓말이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판별해 나가는 능력이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고 우리 후보가 코딩 교육을 강화하겠다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조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단순히 이렇게 뭐 그 프로그래밍 코드 짜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코딩 교육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논리력입니다. 네. 논리력. 우리가 이산수학이라고 보통 했던 것들. 네. 명제와 증명.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저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치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도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그런 좀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당 대표님. 네, 저는 경북대학교를 2016년에 졸업을 하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보좌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지역, 특히 대구 지역에서 젊은 당원의 자생력 강화, 즉 역량 강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6월 당대표 선거 이후부터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관련된 이슈를 보면서 많은 젊은 당원분들의 어떤 부침과 그리고 성장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보면 또 젊은 당원들의 어떤 결합과 그리고 힘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시 청년분들, 젊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어떤 크리에이트 같은 컨텐츠 요소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서울 흔히 말하는 여의도 중심의 어떤 청년 보좌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당협 소속의 젊은 업라이트 위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몹시 흐뭇하면서 동시에 허탈감을 느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젊은 중심의 어떤 활동들이 결국에는 수도권과 그리고 중앙 중심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세 달에 걸친 계획을 준비를 했는데 번번이 지금 계획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님께서 오신 이 자리에 저희 후보님께서 또 지역을 또 순회하실 일정이 있으실 텐데 다가온 2월에라도 어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왔으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좀 요청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지점 또는 하나의 그 임계점이 되는 지점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본인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어떤 목표한 선출직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가 어르신이 구청장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 사무실에 와서 젊은 애들 좀 일해라, 카드뉴스 좀 만들고 이런 거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카드뉴스는 네가 만들어라 이러고 그냥 치우고 나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치다 보면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본인의 위치를 격화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예.
젊은 세대의 선거에서의 기여는 절대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카드뉴스 만드는 걸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카드뉴스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든지 라고 거부하고, 본인의 꿈은 항상 그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청년 어쩌고 하는 거 당직 다 거부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 거지, 제가 그런 저에게 나이에 규정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제가 올 때마다 제일 한심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굉장히 그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욕 안 먹기 위한 정치를 해요. 예. 대구에 오면 꼭 항상 어떤 어르신의 평가에 항상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예. 대구에 오면 그 어르신은 꼭 만나 뵈어야 된다. 저는 다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이 없는데, 만나는 거 그것만으로 정치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자기 일을 알려야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6월달에 와가지고, 제가 정말 저랑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지만은 주호영 대표님이랑 선거 치를 때 그냥 한 방 꽂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803만 5번 오르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꽂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구 정치에 대한 그냥 규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803을 몇 번 오르기 해가지고 그냥 다들 각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어떤 투자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동네에서 욕 안 먹는 게 선거 전략이지, 뭔가 아까 말했듯이 골을 넣으려는 노력은 없거든요. 지금 대구에 저희가 12개 지역구에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 또 화나가 저한테 뭐라 하실 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저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경선을 제가 지방선거 때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여러 번 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지방선거면은 공천을 아마 4월 중에 할 거고, 그럼 올해 1월까지 당원을 책임당원 가입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경선 선거인단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의원 선거 정도 되면요, 구청장은 좀 다르겠지만 시의원 선거 정도 되면은 당원 1,200명 자기가 모집시켰으면은 거의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예. 그런데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동네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 뭐 한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없고 그냥 동네에 사업하고 계신 식당 하시는 분이 유리하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 주민 수백 명을 학교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번에 진짜 큰 마음 먹고 시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그거 100명 200명 모으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진짜 학교 때 모질게 살지만 않았으면은. 예. 근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을 잘 안 하죠. 예. 경선을 했을 때요, 가장 유리한 거는 달고 다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당원 모으는 것보다 내 고등학교 동문들 모으는 게 원래 제일 쉬워요. 예. 내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은. 근데 그거 지금 대구 바닥에 도전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전 들린 사람 없거든요. 진짜. 이 대구에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젊은 당원들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거의 뭐 10,000명 이상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이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선출형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도 그런 선동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랄까요, 좀 비대칭 전력 같이 자기 자신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도 그렇고요, 우리 당에 있어서 대구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그 기존의 당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의 생각은 많이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새로 우리 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면은 굉장히 큰 어떤 성과가 있을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 지방선거 때 제가 이번에 당대표 대응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랑 협의하면서 제가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고 실제로 받아낸 게 뭐냐면은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지금 이제 선거권이랑 동치시킨 거 만 18세 끌어내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원래 만 25세부터 선거 나갈 수 있다고 하면요,
말이 만 25세지 내가 만 25세가 딱 되는 순간에 선거가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많게는 3년 기다 만 28세에 첫 선거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군대 갔다 오고 만 28세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3,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뭐하고 먹고 살라고요? 그 시간에 내 커리어는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내가 진짜 대학을 나오자마자 대학 다니는 중에도 내가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대학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3학년인데 학내에서 대학생위원 열심히 활동하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당원들이 진짜 많다. 이 북구 당협에 진짜 나랑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 동지들이 2, 300명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은 경선에 나가가지고 시의원 되고 내가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니면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으로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고 이게 정치의 자연스러운 참여 과정인데 지금은 뭐 대학교 마치고 가가지고 뭐 의원 보좌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무처 당직자가 되거나 뭐 다른 중간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 보좌진 되면 또 서울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나한테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있고 내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장애물은 걷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의기 있는 분들이 많이 나서셔가지고 저는 경선한다 그러면요 당원 명부도 지금까지는 일부가 꽁꽁 싸매고 남한테 공개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경선 후보 등록하는 순간부터 당원 명부는 그 후보 등록한 모든 분에게 공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공정하게 경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전당대회에서 대구에서 많은 표를 받았던 원동력이 뭔지를 대구에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있었던 대구 정치인대 문법으로는 803 드립쳤다가는 매장당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거부터 받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대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대구의 다음 세대 정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얘기를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편한 얘기를요 편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넘어가요. 불편한 얘기는 불편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모 대선 후보한테 하는 거 잘 보셨죠? 예.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예. 네, Q&A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대표님과 소통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즐거우셨죠? 네, 이어서 대표님, 청년 최고위원, 중앙대학생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신 내외진 분들과 저희 대학생위원들 단체 사진 촬영표로 나오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이렇게 대표님 편으로 나와주셨습니다.